안녕하세요. 이것은 준의 서재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집사 한상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에바 홀랜드의 두려움에 대하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한데요. 수심이 명치 이상만 돼도 몸이 완전히 굳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15년 전쯤인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갔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재밌다고 강추하는 파도풀에 들어갔는데요. 분명 거기 들어갈 때에는 구명조끼를 입잖아요. 심지어 저는 상당히 바깥쪽에 있었는데도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공포심 때문에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토할 정도로 물을 마셨고 그래서 결국 10분도 안 돼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일행들은 다들 괜찮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소공포증도 심한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고층에서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 밖을 내려다보지 못하죠. 구독! 오래전에 일본으로 여행가서 모리타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행들이 전망대를 즐기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안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처음 서점에서 이 책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서문과 1장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의 초반에는 에바 홀랜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들, 또 그로 인해 자신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흡입력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이 책은 에바 홀랜드가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또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개인적인 두려움이지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진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에바 홀랜드는 두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공포증인데요. 이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도 그렇고요. 가위나 바늘, 송곳처럼 끝이 날카로운 물체를 보면서 비정상적 공포를 갖는 첨단 공포증 같은 것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트라우마인데요. 과거에 어떤 사고나 나쁜 일을 겪은 다음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이죠. 트라우마의 특징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실존적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미묘하고 모호하고 또 복잡해서 규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나 이별, 사람들에게 소외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죠. 에바 홀랜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을 모두 지녔어요. 예컨대 그녀는 오랫동안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었죠. 또 트라우마의 경우 16년 동안 4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로 인해 자신이 운전을 할 때에는 물론이고 조수석에 타고 있거나 심지어 트레킹 중에 커브나 빙판길 등을 만나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존적 두려움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찾아오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가 이런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에바 홀랜드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공포에 빠졌을 때 자신의 몸 상태는 물론 정신적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에바 홀랜드의 돌아가신 어머니 또한 그녀가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던 아픔을 지니고 있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이든 혹은 타이든 우리는 그들의 존재와 부재를 통해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던 고통을
어머니는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왔는가를 반추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몸을 통해 전달되고 몸에 남아서 기억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빨라지는 맥박, 현기증이나 호흡곤란, 조여오는 가슴과 차가워진 손발 같은 몸의 신호를 통해 우리 뇌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느낌이 없다면 두려움 또한 추상적이고 공허한 감정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 홀랜드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른바 노출 치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상황과 대면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환경을 만들지 않거나 피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에바 홀랜드는 이런 식의 회피가 분명 도움은 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배우려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등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기에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회피는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단순히 공포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나쁜 경험이나 상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바 홀랜드는 약물을 비롯해 EMDR, 즉 안구 운동을 통해 외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치료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하여를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두려움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부분입니다. 바로 두려움의 메커니즘인데요. 쉽게 말해 두려움이란 동물을 비롯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이나 급작스러운 위기에 빠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에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관과 감정으로 전해지는 두려움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다가오는 누군가에게 경계심과 섬뜩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를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황에서 생명이나 재산을 잃을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아마 원시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도 경쟁해야 했던 인류의 조상들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야에서 두려움은 능력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네이비실 예로 드는데요. 네이비실 같은 유능한 군인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실체적 위협을 제대로 가려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능력은 훈련을 통해 강화되죠. 이처럼 두려움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바 홀랜드는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려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두려움을 껴안으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유익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